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결코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황제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지배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피가 흘러도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능력자가 되어도 이 남자와 맞서면 결말은 오직 하나, 죽음뿐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악마라 부르며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그를 저주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폭탄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가장 강력한 왕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운 존재였고 결국 황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민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보니 외로운 왕이 좋은 젊은 부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토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위가 너무 낯설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토는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토는 자신이 죽었고 부모에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전사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의 어머니는 앨리스, 아버지는 존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아토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몸 안에서는 민이 전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껴지는 불만이 항상 그를 괴롭혔고 가끔은 대변을 보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기쁘게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이는 아토에게 이 몸이 마치 감옥과 같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이 모든 것이 꿈일 뿐이라고 깨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한 일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는 이 어린 왕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과거에 없었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도 훌륭한 회복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은 괴물들을 사냥하는 것이었고 아토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식의 힘이며 이 사회에서는 누구나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위험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빨리 힘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불편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어머니는 아들이 자는 동안 그를 잘 돌보았지만 아토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생에서는 평화로운 잠을 꿀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암살자들이 끊임없이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토는 점차 스스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작은 아기라 부르며 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존엄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토는 여전히 이 이름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재우려고 할 때 아토는 몰래 앨리스를 밖으로 나가게 했고 자신은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과 발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자 이 일은 꽤 쉬웠습니다. 아토는 가능한 한 빨리 기어가서 어머니가 발견하게 되었다. 다행히 집안에는 그가 필요한 정보가 가득한 독서실이 있었다. 지식은 곧 힘이며 결국 젊은 왕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가 태어난 카엔 대륙에는 세 개의 왕국이 있다. 첫 번째는 지하에 널리 퍼져 사는 드워프족, 다음은 숲 깊숙이 자리 잡은 엘프 왕국,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사핀 왕국이다. 인간의 왕국은 가장 인구가 많다. 이 나라는 이전에 민카이가 통치했던 국가와 같은 군주제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황금이 상속되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이전 생애에 비해 이 세계는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본 정보 외에도 아토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힘에 대한 책을 발견한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마법 때문이다. 여기서 매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힘이 만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만화를 조절하는 능력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유전된다. 그리고 100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부의 힘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오멘터와 컨주러라고 불린다. 아버지는 전사처럼 신체를 강화하는 데 만화를 사용하는 유형이다. 오멘터는 사용자가 큰 힘과 높은 방어력을 얻게 한다. 컨주러는 만화를 바깥으로 방출하고 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어머니도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힘을 조절하는 핵심은 만화 코어이다. 마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춘기 초부터 청소년기 말까지 깨어나야 한다. 신체에 잠재된 만화 조각을 한 점으로 모으고 동시에 조정된 만화를 생성하면 한 사람이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이전 생의 민도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토는 이를 기라고 부른다. 내면의 잠재력은 젊은 왕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기의 중심이다. 그는 이전 생의 지식을 사용하여 이번 생의 무기로 만들고 싶어 한다.
만화 조각을 모으고 집중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 발각된다. 그렇게 아토는 더 이상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 앨리스는 아들에게서 뭔가를 느끼고 매는 걱정하게 된다. 훈련하는 것이 발각된 줄 알았는데 사실 아토는 방귀를 뀌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래를 만져보니 따뜻해졌다. 젊은 왕은 이렇게 집중하는 자신이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감옥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고 지금 아토는 2살이 되었으며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다. 앨리스에게 아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로 호기심이 넘치고 특히 울지 않아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부부가 걱정하는 것은 아토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때 밖에서는 존이 아들에게 검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토가 나뭇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아들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칭찬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아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로 만드는 게 뭐냐고 물었다. 아기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존은 결코 아내에게 반항하지 않았다. 아토는 이 세계가 모계사회가 아닐까 궁금해했다. 조금 성장한 아토는 쇼핑마을에 데려가져 여러 가지를 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며 아토는 기뻐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들을 데리고 여러 곳으로 다녔다. 무기를 통해 젊은 왕은 국가의 발전 수준을 기술을 통해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전 생애에서 전혀 없었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했다. 특별하고 매력적인 것은 분명 마법이었다. 오늘은 그간 조용히 알아왔던 정보들보다 훨씬 큰 수확이었다. 오후까지 놀다가 아토는 졸리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불만이 없었다. 부모님이 돌봐주는 느낌이 이런 것이었구나. 전생에서 매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때 그는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고아원에 버려졌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며 아토는 항상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따뜻한 느낌은 정말로 편안했다. 앨리스는 아들이 자주 침대에서 몰래 나와 책을 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토의 눈이 시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반짝일 때 그녀는 그가 아버지의 모험심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아토가 자라서 아버지처럼 세상의 수많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토는 언제나 살아있는 교과서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다. 매일 아버지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전사라 마법 사용에는 능숙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남편이 이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힘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다. 아토는 이 모습을 보며 즉시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곧 점심시간이 다가와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던 그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설득하기로 했다.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앨리스를 매료시켰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애원하듯 소리치자 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젊은 왕은 이번에는 이겼다는 것에 기뻐했다. 지난 2년 동안 아토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가장 큰 수확은 자신의 내부에 많아 코어가 형성된 것이었다. 수많은 잠재적인 조각들이 한 점으로 집중되어 엄청난 힘을 만들어냈다. 이 작업은 높은 집중력을 요구했다. 이전 생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동안의 노력은 결국 보상받게 되었다. 마지막 조각을 모은 후 그의 만화 코어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큰 폭발이 발생하여 밖에 있는 부모님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등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두 부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토가 3살도 되기 전에 각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큰 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나무가 떨어져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는 막아주러 달려갔다. 아버지도 재빨리 반응해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아토는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으며 처음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느꼈다. 무의식 중에 매는 크게 울며 엄마라고 외쳤고 그렇게 가족 모두는 아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이전 생의 기억을 잠시 떠올리며 그때 매는 한 사자의 공격을 받았다. 평의회는 즉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이 유예된 방식으로 그를 고향으로 보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게 하려 했다. 그는 황제에게 저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간청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제발 그레이 왕은 아내와 자식을 살려주세요. 의회에서는 왕이 우리를 이끄는 빛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그를 괴롭힐 수는 없지 않나요? 그 청년은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그의 아내와 아이는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회는 그레이 왕이 직접 행동을 취한 것에 놀랐지만 여전히 그것을 진정한 자비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고통에서의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암살자는 경과 후에도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맨이 깨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 전투용 장갑을 만들어 주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몸으로 근접 전투를 한다면 상대에게 다가가기 전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무검으로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방법으로 싸웠지만 아들이 힘을 사용하자 그도 따라했습니다. 단 한 방에 아버지의 나무검이 부러졌습니다. 아스가르드는 기쁘게 웃으며 자신이 잘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황제가 제자를 들여보내는 제안을 받았지만 앨리스는 아이를 멀리 보내고 싶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도이놈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자신이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스승이 있다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꾸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전에 아스가르드가 만화로 강화된 것을 배워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4살인데도 말이죠. 미래를 위해 매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스가르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도이놈은 아들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아버지는 왜 모두 함께 가서 이사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두 사람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모험가 팀이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민도 자신을 아스가르드라고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그가 집을 부순 날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수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트윈 HS라는 팀의 일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그 팀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맨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아스가르드와 함께 이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담, 안젤라, 댄, 헬렌, 제스민 모두 이 이해심 많고 재능 있는 아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가족을 새로운 집으로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친해진 것이다. 그들은 아담, 엔젤라, 댄, 헬렌 그리고 제스민이라는 이름을 소개해 주었다. 모두가 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가족을 새로운 거주지로 안내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준비했다. 이것이 그가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긴 여행이었다. 이전 생과는 다른 교통수단이지만 그 옆에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매우 좋았다. 모두가 잠시 쉬기 위해 멈췄다. 아, 토르가들은 바로는 목적지는 시루스시가 될 것이다.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직면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주변에는 많은 야수들이 있어 전혀 안전하지 않았다. 다행히 팀원들의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 제스민, 아담, 헬렌은 모두 아우멘터로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엔젤라와 댄은 어머니와 같은 주류로서 팀을 이루었다. 이 팀은 구성원 간의 유대가 강해 협력이 매우 잘 되었다. 본인도 빨리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이 되자 늑대 덕분에 가족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에 아토르는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고기는 오늘 사냥한 신선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많이 드실 수 없어서 걱정했다. 남편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앨리스는 회복할 생각을 했다. 그 사실을 알고 다른 팀원들은 밖에 나가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경계했다. 그녀의 능력은 이 세계에서 매우 특별했다. 마법사와 같은 어머니는 매우 희귀하다고 불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표적이 되기 때문에 능력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딴 곳에서 살고 있는 것도 이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회복이 끝나자 아담은 잠자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기를 요청했다. 마침 아토르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는 창을 사용하는 전사로 이 전투에는 너무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어린아이일 뿐이어서 몸과 힘이 부족하여 접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른 사람들의 열기가 고조되는 것을 보며 그는 혹시, 그러나 적은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고 그 소년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했다. 아스하는 발에 만화를 활성화하여 속도를 높였고 아담은 아프게 흔들렸다. 그는 순식간에 뒤로 돌아서 베어내려고 했지만 반격을 당했다. 몸이 너무 작아서 힘의 영향을 받아 휩쓸려갔다. 다행히 엔젤라가 마법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었고 그 남자는 너무 과한 힘을 썼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다. 아담은 아스하가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손을 뗀다면 맞는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자스민은 소년의 움직임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방금 맨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아스하에게 배우고 싶다고 물었다. 그 소녀의 눈빛을 보며 젊은 왕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여행은 다음 날도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스하는 또한 사람들로부터 책이 없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게다가 그는 자스민에게 만화를 발에 전이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도 가르쳤다. 하지만 이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아스하는 언제나 이 언니의 감시를 받았다. 다음 날은 맨의 생일이라 그녀는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아스하가 자신에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에 대한 감사로 주는 칼이었다. 그의 새로운 무기는 특정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줄과 연결된 특별한 디자인이었다.
사람들은 자스민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다. 앨리스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속 가던 중 매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상한 징후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이 갑작스럽게 움직였을 때 모두가 도적들에게 공격당했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이곳 전체를 포위했다. 목표는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서도 존재하는구나 생각했다. 전투는 매우 빠르게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아스아에게 엄마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 모두 함께 도적들과 맞서 싸우자고 위로했다. 개인의 능력으로 볼 때 그들은 물론 뛰어났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아 각자의 힘은 한계가 있었다. 레노는 매우 빨리 쓰러졌지만 여전히 두 모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강한 모습을 보였다. 만약 그들이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게 된다면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먼저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고 여기서는 모두가 남아 처리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충분한 힘이 있어 싸우고 싶었지만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는 따르기로 했다. 이것은 태어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형과 누나들은 두 모자가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신이 이제는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은 전생의 인과율일 것이다. 이때 한 마법사가 공격 마법을 사용했다. 아사하는 이를 감지하고 즉시 어머니를 밀쳐내고 자신은 절벽으로 떨어졌다. 최소한 그를 끌어내리기라도 하려 했다. 그는 칼을 던지며 다가갔다. 두 삼촌은 마법을 발동하려 했지만 늦어버렸다. 이 순간 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자의 요청이 떠올랐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더 이상 부모를 만날 수 없을까 두려웠다. 또한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돌보고 싶었다. 밤이 되자 아스아는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거대한 생물이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매니 이름을 알고 인사를 하며 아침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매는 이 거대한 존재가 무엇인지,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눈앞에 적을 물리치려 고민하고 있을 때 아스아가 유인되었지만 달려들자 간단히 밀려났다. 그 목소리는 그가 아직 미숙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매네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후 일어났고 익숙한 과일을 따서 소년에게 먹으라고 했다. 아스아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려 하였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다.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맨의 몸은 거의 부서져 있었다.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감사해야 했다. 그 검은 생물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스아는 노란 과일을 집어들고 씹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먼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는 매우 기뻐했다. 아스아는 최소한 어머니와 태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괴물의 모습으로 된 노파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이름이 시비아라고 들었다. 두 여성에 대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지만 곧 사라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주인공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시비아의 말을 잘 따랐다. 그는 충분히 먹고 자는 것에 충실했지만 이곳 주변에는 많은 괴물들이 있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곳은 야생동물과 법의 경계를 넘는 자들이 사는 숲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다행히 시비아는 맨을 위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다. 그것은 혼자서도 위험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훈련이었다. 또한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했다. 공간을 찢고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기억했다. 토르는 명령을 받아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 스승을 찾으러 가는 중에 이런 훈련을 받는 것도 좋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를 정도의 괴물과 싸운 것 같았다. 아마도 그녀는 어떤 강력한 존재와 싸운 적이 있어 몸에 상처가 생겼을 것이다. 그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존재였다. 마치 어머니와 같았다. 체력을 단련하는 동안 그녀는 뛰어난 양의 만화를 방출해 실비아를 만족시켰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묻자 아토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는 마법을 사용하며 만화를 집중시키고 있었고 마치 날아가면서 연료를 추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간들은 만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용하는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마나비스라는 괴물종에 해당한다. 그들에게는 이런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숨쉬는 것과 같아서 아토르에게 이 힘을 얻고 싶냐고 물었다. 물론 소녀는 동의했지만 도전을 받았다. 이 힘을 얻은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어린 왕은 부모가 강도에게 피해를 입는 장면을 떠올리며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자들에게 죽음을 내릴 것이라고 입 밖으로 내뱉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전생의 성격이었다. 결과적으로 실비아는 그에게 한 대 쳐서 깨닫게 했다. 그리고 아토르가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증오의 표정을 지은 아이를 보며 그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전생에서도 항상 그렇게 행동했기에 정점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그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며 과연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물었다. 시비아는 조금 전 자신이 그를 세게 쳤던 것을 기억하며 이 손이 쉽게 찢어질 수 있음을 알렸다. 그 아이가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하는지 묻자 아토르는 땀을 흘리며 할머니가 부드럽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폭력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순간에는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증오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생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신비아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전에 그에게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힘을 얻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신비아는 매우 만족하며 그에게 만점을 주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신비아와 닮은 한 남자가 두 사람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엠의 전생 기억 속에서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왕 그레이는 최고 의회에 의해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목상 왕일 뿐 전쟁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은 엠이 이룬 전투의 업적을 칭찬하며 그의 전투가 자신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레이가 어떤 일이 있는지 묻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며 퇴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아토르는 만화 집중 기술을 마스터하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말하기를 이 힘을 잘 다루면 마법의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르지 말고 만화를 원하는 대로 조절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전생의 그레이는 많은 것을 하늘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하였고 그 덕분에 그는 무적이 되었고 몸속기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린 왕은 만화를 기가 막히게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었고 신비아와 축하할 생각을 하던 중 그녀에게 맞고 돌로 날아가 버립니다. 스승의 힘에 의해 몸이 억제되며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좁은 틈으로 바라보니 스승과 닮은 다른 존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비아는 이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찾은 것을 칭찬합니다. 마치 상처에서 나는 피해 냄새가 그를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이자는 대상을 따라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될 리는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 남자는 즉시 공격을 감행하여 신비아를 힘으로 제압하려 합니다. 신비아는 파괴의 구슬을 막아냈지만 이전의 상처가 낫지 않아 완전히 열쇠에 놓입니다. 아토르가 걱정하지 않도록 신비아는 정신적으로 자신이 괜찮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와 싸우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비아는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무서운 괴물에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워진 그녀의 숨결이 드래곤은 매우 강력하지만 그 남자를 다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비아는 자신이 이미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건 맨을 걱정해주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지구를 파괴할 힘을 가진 구슬을 쏘아대었고 하얀 드래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스비아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느낀 그녀는 시간을 멈추고 아토를 먼저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환되어 스승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드래곤인지 물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승은 이동 포털을 열어 그 소년이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포털이 예상보다 먼 곳으로 연결되었지만 그녀는 맨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그가 그 힘을 뭐에 쓰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약속입니다. 또한 스비아는 맨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그유를 소중히 감싸서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준 후 아토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고 매우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고 그는 스승을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 앞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에 슬퍼했지만 위로받으며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맨은 자신이 한 말에 놀라며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전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스비아가 그의 마음을 열어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스승은 그가 이미 좋은 어머니를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길 원했습니다. 이 말에 스비아는 놀라며 다시 그렇게 따뜻하게 불려지고 싶어졌습니다. 아토는 기쁘게 할머니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행복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비아는 감사의 말을 전한 후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밀어내며 이동 포털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토는 도와주고 싶다며 마음이 바뀌었지만 자신은 그저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하얀 드래곤은 한 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간단히 죽을 리가 없다며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스비아는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일격을 날려 보석이 부서지게 했습니다.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와 함께 누군가의 감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스비아는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자신을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이동 포털 안에서 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 세계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하건대 맨이 그것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비아는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의 맨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스비아의 소원이었기에 그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할머니는 그가 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최고 왕이기에 하지만 이전과 같은 분노와 증오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빛이 비추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를 그레이 왕이라고 부르며 그는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토는 낯선 곳에서 깨어났고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스비아가 말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아토는 다리에 힘을 주고 나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인신매매범들이 한 엘프 소녀를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를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모두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장면은 아토를 부모가 공격당했던 기억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스비아의 조언 덕분에 그는 침착하게 감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신매매범들을 뒤따라 숨어서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쉬기 위해 멈췄습니다. 아토는 그들을 따라가면 도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소녀에게 뭘 하려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빨리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명상하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고 그때가 악당들이 가장 경계를 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마리의 늑대를 바라보며 아토는 그들이 왜 그렇게 순종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마법 덕분일 것이라 생각하며 최대한 활용해 주의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악당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한 놈이 아토에게 기습을 당해 즉시 쓰러졌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다음 놈을 처리할 수 있는 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어린아이였기에 전투가 힘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악당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토는 즉시 끝내지 못했고 그 결과 그가 동료에게 마법사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를 듣고 상대는 아토가 여전히 어린아이란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아토를 희귀한 존재로 생각해 살아서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토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적이 공격해오자 아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격 시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연결된 칼을 던졌지만 잡혔습니다. 그때 적이 아토를 들어 올리고 저항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토는 그 말을 듣고 불의 마법을 활성화하여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상대는 아프기 때문에 아토를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아토는 그를 처치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이 장면을 보고 간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마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에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신매매범 4명을 처리한 후 아토는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워했으며 같은 나이대의 아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를 여기서 발견하니 매우 놀랐다. 민도 마찬가지로 이 얼굴이 전생의 한 친구를 떠올리게 했다. 밖으로 나간 작은 엘프는 그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관심을 보였다. 아트는 같은 나이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쑥스러워졌다. 그는 그녀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모든 시체를 가렸다. 어린이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다시 혼났지만 사실 자신도 어린애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사고로 만난 사람이라며 농담을 했다. 짐 정리 후 아트는 그녀를 두고 돌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하냐며 붙잡았다. 사실 작은 엘프는 매우 무서워서 혼자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악당들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아트가 자신과 같은 귀여운 소녀를 어두운 숲에 두고 와야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미는 이 숲이 엘프족의 집이니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은 혼자 다니면 나무괴물에게 잡아먹힌다고 자주 말한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녀는 반대 방향을 가리켰지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아트는 아침에 놀다가 우연히 길을 잃었다고 느끼며 그러나 여자아이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이것은 젊은 왕이 부모님과 다시 만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 것이다. 처음에는 3마리의 늑대를 조종하려고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녀는 빨리 늑대를 풀어주길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트는 공격받을까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이 늑대들이 매우 온순하다고 알고 있었다. 이 늑대들은 나쁜 사람들에게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숲의 주민이므로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아톰은 공격을 받을까 걱정했지만 그 아이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늑대들은 아주 온순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숲의 주민이니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늑대를 풀어주자 세 마리는 즉시 돌아서 떠나갔다. 아톰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하며 그녀를 집으로 안내했다. 다음날 아침 서로 소개하며 알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테시아였다. 두 사람은 모두 배가 고파서 납치범들이 남긴 음식을 이용해 수프를 끓여 먹기로 했다. 하지만 맛은 별로 좋지 않아 말린 고기와 소금밖에 없었다. 만약 채소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맛이 더 좋았을 것이다. 아톰은 신비아가 자신을 잘 돌봐주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할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에 슬퍼졌다. 테시아는 이런 음식을 잘 먹지 않지만 힘을 내기 위해 억지로 먹으려 했다. 아톰은 항상 먹는 것은 영양을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식사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시아는 자신이 달콤한 것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정말 어린아이답고 이런 점이 아톰에게 테시아를 더 귀엽게 보이게 했다. 아톰은 왜 그녀가 애시숲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그녀는 가족과 떨어져 있게 되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처지라서 테시아는 매우 기뻐했다. 젊은 왕은 엘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었다. 테시아는 그곳은 매우 즐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바쁘셔서 그녀는 자주 할아버지와 하인을 상대로 놀아야 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귀여운 작은 생물들을 만났다. 아톰은 한두 걸음마다 나무에 올라가 관찰했다. 도착지는 아직 멀다고 추측했다. 두 사람은 엘레나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는 채로 계속 걸어갔다. 아톰은 주변에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보며 테시아에게 물었다. 테시아는 이곳에는 흥미로운 생물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것으로 놀 수도 있다고 했다. 젊은 왕은 이것이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구나 생각했다. 계속 이동하며 테시아는 만화를 깨우치면 스승에게 가서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아톰은 조금 질투가 나서 여기에는 학교가 없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테시아는 그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아마도 이 세계는 아직 학생들이 단일 학교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아톰은 갑자기 하나의 늑대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약간 걱정했다. 저녁이 되어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들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테시아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하며 그는 바깥에서 경계를 서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시비아가 자신에게 준 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다. 잠시 후 테시아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며 그가 남자아이와 함께 자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이 자신을 구해줬으니 곁에 두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가 졸리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그녀는 바깥에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계속 핑계를 댔다. 아트는 그녀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테시아는 이것이 둘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자신을 깨우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아트가 인간 왕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테시아는 그곳 남자들이 모두 변태에 많은 아내를 두고 있다고 하자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트는 엘프족에도 변태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아트는 테시아가 변태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인간이 모두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아니며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만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이 끝날 때쯤 그녀는 잠에 빠져들었다. 민은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다행히 테시아는 유괴된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작은 개울을 건너는 것도 하지 못했다. 매번 그렇게 될 때마다 아트는 그녀를 업어줬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 아트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자신 안에서 만화가 소용돌이치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테시아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걱정하며 약초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무의 그루터기에 기대어 쉬었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알리지 않으려 했다. 바로 그때 어제 그들을 지켜보던 늑대가 나타나서 공격받을까 두려워했지만 의외로 사냥한 새끼 돼지를 가져다 줬다. 그녀는 그들이 매우 똑똑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녁이 되어 고기를 먹게 되어 두 사람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야 했다. 방금 전에 테시아는 어떤 약초도 찾지 못했지만 대신 그녀의 부족 사람들이 자주 먹는 매우 영양가 높은 버섯을 발견했다. 아트는 그 말을 듣고 믿고 먹어봤지만 결과는 끊임없이 방귀를 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먹기에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으니 사과해야 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두 사람은 텐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에 종종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말했다. 인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녀를 매료시켰고 언젠가 거기를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 왕국에서는 모두 나쁜 일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엘레노아의 주민들은 다른 종족을 믿지 않았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아트가 먼저 잠들었다.
테시아는 자신이 동생을 돌보는 언니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내부의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다행히도 그녀의 집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서로 매우 친해진 그들은 민을 아트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는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 사귄 친구였고, 게다가 시골에서 온 자신에게 누군가가 함께 놀아주는 것은 기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귀신을 무서워하는 아가씨라고 놀리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던 것에 화가 나서 혼자 떠났다. 그들은 계속 이동하며 마침내 나무에 몸체에 있는 입구를 발견했다. 아트는 약간 두려워했지만 테시아는 그를 안내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길 원했다. 이동의 문을 지나자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 작은 소녀 덕분에 급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아트는 제압당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진정되자 그는 이것이 엘프족의 왕국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테시아가 너무 순진해서 경계를 놓쳤던 것이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 하려 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트는 자신이 이전의 경험에 속아 넘어간 것에 분개했다. 전생에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했다. 병사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테시아가 나서서 막아섰다. 그들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간주했지만 테시아는 아트가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라고 주장했다. 작은 아이가 나서서 막았다. 그들은 인간을 본래 잔인한 존재로 여겼고 테시아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풀어달라고 고집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았으나 그들 중 일부는 아토르가 공주를 세뇌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을 멈추고 소년을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인간이 그들의 실종된 공주와 함께 나타났으니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을 엘레노아 왕국의 전 왕인 보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높은 신분을 알고 그는 물었다. 테시아는 순진한 표정으로 그에게 이미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의 부모가 도착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며 울었다. 현재의 왕은 인간의 존재를 보고 군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했다. 아버지가 나서서 말리며 모든 종족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은 자신의 손녀를 구해준 사람이며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테시아도 그를 구해준 사람이니 모두들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를 왕궁으로 초대해주기를 요청했다. 동의할 틈도 없이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아무 걱정 없이 달려갔다. 무엇일까? 보리엔 왕은 소년에게 앞으로도 모든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당부했다. 갑자기 아토는 이 인물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리고 반대로 그도 마찬가지였다. 두 아이는 그 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달리며 그곳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모두가 의아해했다. 왜 인간이 이 왕국에 있는 거지? 엘프족은 매우 평화롭고 단순하게 살아가니까. 책에서 조사한 바로는 과거 인간과 엘프족은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까지도 양측은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신도 언젠가 직접 이런 장면과 독특한 엘프의 건축물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친구는 여전히 화난 표정이었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이 복잡했다. 게다가 고통은 아토를 매 순간 괴롭히고 있었다. 그 고통은 끊임없이 그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궁전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녀들이 공주님의 귀환을 환영했다. 그녀는 은혜를 입은 이의 건강을 잘 돌봐달라 부탁하며 아트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확언했다. 매는 그녀가 낙천적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말은 오히려 사람들을 난처하게 할 뿐이었다. 매니 아토에게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고 싶은지를 묻자 매는 앞서 있었던 도둑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빨리 해결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친구의 아버지도 이에 동의했다. 아토의 방에 들어갔을 때 공주가 아직 있어 불편한 기억을 만들까 걱정되었다. 테시아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사랑받아 왔기에 원하는 게 있으면 부모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아토에게 앉아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했다. 매는 잠시 얼어붙으며 이게 괜찮은 걸까? 라며 자문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덜 엄격해 그저 웃었다. 왕은 자신을 안두인이라 소개하며 테시아의 아버지라고 했다. 왕비는 마리우, 그리고 전임국왕도 함께 있었다. 아토는 자신을 작은 마을 출신이며 사핀 왕국에서 태어났다고 인사했다. 왕 앞에 설 자격은 없지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기뻤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예절을 안다는 칭찬도 받았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민킵은 늘 다른 이들에게 예를 표해왔으니까 어른스럽게 보이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래야 설득하기가 덜 힘들었다. 그는 대략적으로 가족이 납치된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리고 테시아가 노예상들에게 붙잡혔다는 비명소리를 들은 순간 분위기가 변했다. 친구의 아버지는 이것이야말로 야만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했다. 아토는 노예상은 직업이지 종족이 아니다라며 설명했다. 전임 왕은 민이 어떻게 조카를 구했는지, 협상이나 간청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그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이미 마법사였다. 아트가 나쁜 자들을 모두 쓰러뜨렸다는 말을 들은 테시아는 매우 기뻐했고
두 경비병은 경계를 높이며 어린애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주를 속여 침입한 것이라 의심했다. 매는 묵묵히 있었다. 구왕 비리안도 병사들을 맞고 내게 세 번째 말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테시아는 그 친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납치된 것을 듣고도 팔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은 작은 공주를 안아주며 딸이 안전하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왕도 이 말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토는 자신이 강도들에게 공격당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계속 이야기하며 지금은 가족과 재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테시아를 구한 대가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두 종족의 원한을 알고 있음에도 민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토는 두 종족 간의 원한 때문에 엘프가 인간을 야만인으로 경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진짜 야만인들에게 다시 당할까 두려웠다. 그런 말을 듣고 안두이는 반박할 수 없어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두 종족 간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테시아는 아버지를 쏘아보며 민의 요구에 동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사핀 왕국과 연결된 텔레포트 게이트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7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내년이 되어야 다시 열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한다. 그렇게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니 아토는 슬퍼했다. 다행히도 국왕은 그를 집까지 보내주기로 동의했다. 그를 여기에서 계속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민은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지금 그 소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통증이 다시 발생해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이후 민은 방에 가서 씻고 쉬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도대체 자신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만약 실비아가 곁에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어 그는 바람을 쐬러 나갔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아 아토는 원인을 찾고 싶었고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었다. 위에서는 친구의 부모가 즐겁게 놀고 있다. 이 광경을 보며 그는 존과 앨리스를 떠올렸다. 부모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이 힘을 가진 만큼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토는 만약 자신이 돌아간다면 부모님이 웃으며 맞아줄지 궁금해졌다. 전생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이번 생에서는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존과 앨리스를 떠올렸다. 부모님이 무사한지 알 수 없어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라면 살아 돌아올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모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토는 자신이 돌아가면 부모님이 웃으며 맞아줄지 궁금했다. 전생에 너무 많은 이들에게 손을 댔기에 이번 생에서는 용서를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친구가 맨을 보고 달려왔다. 아토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작은 녀석의 애교 시간을 방해했냐고 물었더니 테시아가 꽤 화를 냈다. 분명히 나는 그 녀석보다 키도 더 크고 말이야. 여기 온 것도 아트를 위해 사과하려고 온 거였다. 아트는 부모님과 모두가 무례했던 걸 탓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이전 세대의 원한이었으니까. 작은 녀석의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친구에게 가족과 함께 애교 부릴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테시아는 만약 그가 가족과 재회한다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트는 자신과 일행이 도적들의 습격을 받은 것도 자신의 탓이라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부모님이 자신이 없어서 슬퍼할지 궁금해했다. 자신이 가족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동안 친구는 그런 그를 위로하며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이 곁에 없으면 매우 슬플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이미 슬퍼졌다며 불빛이 사방에 반짝였다. 이 광경에 두 아이는 즐거워했고 덕분에 아트도 부모님이 손짓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전생의 어둠에 휘말려 이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와 싸우는 일은 현재 삶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했던 테시아에게도 사과해야 했다. 반딧불이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던 중 갑자기 누군가 친구를 공격했다. 반사적으로 아트가 막아내고 뒷쫓아가 얼굴에 발길질을 날렸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작은 녀석의 할아버지였다. 왜 손자를 해치려 했는지 의아했지만 노인은 웃으며 손에 든 것이 반딧불이일 뿐 무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진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속임수였다. 반응을 보고 반딧불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친구를 공격했다. 본능적으로 미는 그녀를 보호하고 공격자를 쫓아가 주먹을 날렸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그는 손자인 자신을 왜 죽이려 하느냐고 의아해했다. 노인은 웃으며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건 단지 반딧불이란다. 무기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는 아트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속였던 것이다. 그의 반응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을 보고 이제야 할아버지는 메이가 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테시아는 할아버지에게 메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하며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물론 할아버지는 그가 특별한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오랜만에 흥미로운 인물인 메이를 만나고 싶었기에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나무로 된 검을 만들어 손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양쪽에 힘을 겨루게 한다. 메이 또한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할 상대가 필요하다. 전투는 그가 주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공격은 전 왕에게 피하고 만다.
그는 이 노인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마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속도는 그를 초월한다. 젊은 왕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빠르게 공격하고 싶어하며 전투 중에 그는 점점 더 차분함을 잃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테시아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 싸웠던 수많은 맹수들의 눈빛을 떠올린다. 그들의 송곳니와 발톱이 휘두르는 것은 본능적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리고 M은 지금 그러한 맹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전력을 다해 싸우려 한다. 그 덕분에 그는 전 왕에게 점수를 하나 따내어 그를 약간 놀라게 만든다.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려던 찰나 그의 사촌이 다가와서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할아버지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메이는 칭찬받아 기쁜 마음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그는 할아버지의 제자가 되라는 제안을 받는다. 그의 재능을 고려할 때 메이는 전형적인 재능을 훨씬 초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메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전할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메이는 동의할 틈도 없이 역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 장면을 보며 전 왕은 그가 괴물의 의지를 물려받았음을 즉시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는 메이를 제자로 삼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 순간 M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괴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그것이 자신의 두려움의 화신인지 궁금해한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테시아가 그를 깨운다. 메이는 자신을 짓누르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소녀 때문에 눌려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공주를 괴물에 비유하기도 한다. 테시아는 불만을 품고 즉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요구하며 할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메이가 정말로 자신과 함께 놀고 싶어 하는지 다시 묻는다. 메이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며 먼저 부모님과 연락해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놀리며 그녀는 불쾌해한다. 그녀는 자신을 단순히 테스라고 불러주기를 요구한다. 그때 왕은 메이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한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살게 하겠다고도 한다. 노인은 이러한 제안이 타인에게 불평을 사고 엘프 전통에 어긋날 수 있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 소년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 테시아는 메이가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외치지만 어린애처럼 다루어지며 혼난다. 현직 국왕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며 두 아이를 차에 태워한 친구를 만나러 가게 한다. 젊은 왕은 스승에게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노인은 기뻐하며 그 아이가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질문한다. 메이는 이 상황이 평범하다고 느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고려하면 태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주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 잠이 오고 테시아는 앞으로 메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한다. 자신은 왕국의 유일한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외로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른다. 현재까지 테시아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벽을 쌓아왔다. 그러나 메이와 함께할 때 그녀는 항상 웃는다. 이 모습은 할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한다. 마치 오랜만에 그녀의 웃음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메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메이는 이 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전 왕이 이렇게 직접 집에 가는 것이라면 내부의 사람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그곳에 있을지 궁금해하는데 노인 비엔이 다가와서 문을 걷어차며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크게 소리친다. 두 조카는 이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가 귀를 대고 듣고 있을 때 할머니가 문을 밀어 여러 그의 얼굴에 부딪힌다. 소리치며 찾아가는 것이 무례한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소개하자면 그녀는 리니아라는 이름의 오랜 친구이자 특별한 마법사이다. 메이는 그녀가 아마도 어머니와 비슷한 마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A는 고마움을 표하며 그녀를 맞이하고 자신의 소원을 듣고 싶어한다. 그렇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자 리니아는 다른 엘프들과는 달리 그를 즉시 집으로 초대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가득하다. 이는 그녀가 누구보다도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녀가 어떻게 부모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였다. A가 할아버지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 그녀가 그를 매우 귀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머니는 이렇게 웃으며 그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말한다.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아는 단편적인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 오늘 그는 부모와 연락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 생활이 어떤지도 알고 싶어한다. 첫 번째 단계로 A는 물이 담긴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며 부모님을 상상하는 데 집중한다. 한 손으로 리니아는 메이의 기억을 받아들이고 다른 손으로는 물의 표면의 이미지를 비춘다. 그는 마치 부모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에게 어머니는 항상 따뜻함을 발산하며 자신을 걱정할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 아버지는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성격이 온화하고 매력적인 리더이다. 현재 그들은 잃은 자식의 슬픔을 잊으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오늘은 우연히도 A의 생일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들의 얼굴이 슬퍼진다. 자식이 깊은 계곡에 떨어졌다는 소식에 부부는 절망에 빠졌다. 다행히도 그들은 좋은 동료들이 곁에 있어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극복하려고 했다. 서로를 탓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엘레노아, 엘프 왕국에 있는 지금 특별한 마법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그들을 곧 만나고 싶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지만 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하지 않아요. 병이 나으면 곧 돌아갈 테니 부모님도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제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 두 분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들이 그 사건 이후로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소망이 이루어진 후 아토는 원로보란을 스승으로 삼았고 며칠 후 대화 중에 테시아는 부모님을 탓하며 자신을 여기 두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손녀를 지지해 주셨기에 두 부부는 결국 두 아이가 함께 살도록 허락했어요. 만약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려우면 아토가 직접 가르친 제자라고 전국에 발표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이 책임질 테니 말이죠. 왕도 맨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그를 가족으로 환영했어요. 스스로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본 맨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할아버지와 손녀를 바라보았어요. 이 왕이 자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자 그의 딸과 손을 잡고 화해한 듯 했어요. 테시아는 친구를 데리고 나가 놀고 싶어 했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두 아이는 집에만 있지 않고 거리로 나갔어요. 궁전에서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맨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번엔 처음으로 이런 기분을 느끼며 친구와 함께 사탕을 사러 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같은 나이의 소년이 자주 테시아를 놀리곤 했고 맨은 할 말을 잃었어요. 공주도 지나치게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을 받았죠. 젊은 왕이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금발 소년의 이름에 놀라는 척하며 그것이 동물의 이름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맨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했어요. 아이들이 화가 나자 테시아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아토의 말장난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페리스는 자신에게 조롱하는 것임을 알았고 결투를 요청했어요. 공주는 만약 귀족이라도 그렇게 뻔뻔하게 굴어선 안 된다고 말리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한 페리스는 여전히 맨과의 결투를 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결투는 명예를 위한 전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테시아가 심판을 맡기로 했어요. 결투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페리스는 맨에게 한 방 맞고 조용히 눕게 되었어요. 아트는 놀라서 아직 결투가 끝나지 않았는지 생각했어요. 상대가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가 기쁘게 맨의 손을 잡고 나가자 맨은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그는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간을 즐기고 싶어 했어요. 원로 보리아는 맨에게 훈련 과정이 매우 혹독하다고 미리 말했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괴물을 길들이는 법을 배울 거라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용액 속에서 부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어요. 요약하자면 미래는 매우 힘들겠지만 충분한 인내와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 믿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만화의 고통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토는 친구에게 여기 오기 전 항상 가족과 함께 연습했다고 알려주었고 또 다른 할머니도 있다고 말했어요. 두 아이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의욕을 다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맨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고통이 몸을 괴롭혀도 말이죠. 장면이 바뀌며 몇 년 후 아트는 친구의 보살핌 아래 훨씬 성숙해졌다. 오늘은 테시아의 부모님이 중요한 회의 때문에 먼 곳에 가야 해서 아트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빵을 건네며 맛있게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다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전황 비행과 함께 매일 훈련을 계속했다. 공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다고 투덜댔다. 너무 흥이 나서 스승님도 오늘 훈련을 바로 시작했다. 아트의 힘과 결의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스승님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두 손자가 시합을 마친 후 그는 아트에게 마법 지식을 복습시키고 싶어 했다. 만화를 안정시키면 땅, 물, 불, 바람 같은 원소 중 하나를 배울 수 있었다. 어떤 원소를 다룰지는 종족마다 다르다. 엘프는 바람을 주로 다루며 땅과 물도 익힐 수 있다. 인간인 아트는 4가지 원소를 모두 배울 수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원소에 뛰어났다. 드물게 여러 원소를 다루는 이들도 있었다. 테시아가 왜 지금까지 아트는 나처럼 몸을 단련하지 않고 마법만 썼냐고 물었다. 장로는 아트가 약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아트 몸속 만화에게 잠들어 있는 괴수의 의지가 매우 강력했다. 현재까지 아트는 가끔씩 고통에 시달린다. 바로 그 괴수의 의지가 몸과 영혼의 균형을 깨트려 고통의 원인이 된 것이다. 지금은 만화를 몸에 동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내심이 생겼기에 곧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태시아는 웃으며 그가 정말 견딜 수 있겠냐고 물었다. 자신에게 맞아 아파하는데 말이다. 이 친구는 9살 때 이미 만화를 각성했다. 보통 엘프가 10살에 각성하면 천재로 불리니 태시아도 확실히 특별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아트와 대련했다. 스승님은 이어서 몸속에 잠든 괴수의 의지를 깨우는 작업도 시작했다. 성공하면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자신처럼 진정한 괴수 조련자가 될 수 있다. 그는 만화가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라며 미리 경고했다. 위험해 보이지만 아마 약간 뜨거운 느낌 정도일 거라고 했다. 그래서 스승님은 자신의 괴수 에너지를 아트에게 주입했다. 그 순간 아트 몸속의 괴수 의지가 깨어났지만 너무 강해 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 뿜어져 나왔다. 아트도 큰 힘이 폭발하자 고통을 느꼈다. 전 왕은 아트 몸속 괴수 의지가 용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아트는 저녁까지 의식을 잃고 잠들었다. 스승님은 걱정하며 곁을 지켰다. 그는 아트와 괴수 의지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아트는 신비아 할머니에 대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괴수가 바로 용이라고만 전했다. 듣고 스승님은 매우 놀랐다. 그 전설 속 생명체가 수천 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과정을 지켜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자에게 절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트 몸속 용의 의지는 여러 세력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소식은 4달 후면 아트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2년 후에 차원문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 왕국이 어린이들 교류를 시작했기에 이번이 돌아갈 기회가 되었다. 아트는 갑자기 마음이 슬퍼졌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좋았고 오직 태시아만 친구였기에 헤어지는 게 정말 힘들었다. 스승님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곧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니 일찍 쉬라고 했다. 조카 딸도 이해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날 밤 아트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단 4개월뿐임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다. 갑자기 신비 할머니가 준 알이 깨졌다. 아트는 놀랐지만 알 안에는 매우 귀여운 생물이 있었다. 물론 용이었다. 하지만 조금 달라 보였다. 매우 똑똑해서 아트가 말하면 바로 이해했다. 즐거워하던 중 갑자기 아트가 물려 크게 소리 질렀다. 상처에는 신성한 용 문양이 생겼다. 용이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한 듯했다. 이 관계 덕분에 둘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아트는 새끼용을 입양했고 신비아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 두 사람은 피곤해서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가 방에 와서 깨우려다 검은색 아주 귀여운 생물을 발견했다. 태시아는 신비아를 안고 놀기 시작했다. 현재 상황에서 그는 이미 만화를 몸에 동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승님은 바로 진행하기로 하셨다. 태시아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그가 과연 견딜 수 있을지 물었다. 자신이 맞았을 때도 아프다고 소리쳤던 그였다. 기껏해야 9세의 만화를 깨운 작은 아이는 엘프족으로서는 10세에 깨우는 것이 재능으로 여겨지므로 태시아는 정말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했다. 매일 M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 외에도 스승님은 그의 몸속에서 잠들어 있던 괴물 의식을 깨우기 위해 진행하셨다. 만약 성공하게 되면 이제는 고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그는 자신처럼 진정한 괴물의 조련사가 될 수 있다. 스승님은 만화가 연소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다.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뜨거움을 느낄 것이다. 태시아는 자신의 괴물의 에너지를 A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 후 M의 몸속에 괴물의 의식이 깨어났으나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강력하여 곧바로 반발해 나갔다. A도 그 강력한 힘이 폭발하면서 반격을 당했다. 옛 왕은 그의 몸속의 괴물 의식이 용이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스승님은 걱정이 되어 곁에서 지켜보셨다. 젊은이와 그의 몸속의 괴물의 의식 간의 연결에 대해 알고 싶어 하셨다. 그는 신비아에 대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그녀가 용이라고만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 스승님은 그 전설적인 존재가 수천 년 동안 사라진 줄 알았기에 매우 놀라셨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스승님은 제자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M의 몸속의 용의 의식이 여러 세력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식은 4달 후에 M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는 2년 후에야 이동 게이트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 왕국이 어린이들 간의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는 그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갑자기 슬픔이 가득 차오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고 친구는 태시아뿐이었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정말 힘들다. 스승님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찍 쉬라고 하셨다. 내일부터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더 힘든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제자도 이미 이해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날 밤 M은 4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신비아가 준 알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메이는 놀라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귀여운 생물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드래곤이었지만 조금 생김새가 이상하더군요. 그것은 매우 똑똑해서 아톰의 말을 듣고 즉시 이해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찰나 갑자기 젊은이가 물려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상처는 갑자기 신성한 드래곤의 마크가 생겼습니다. 마치 드래곤이 그를 주인으로 인정한 듯합니다.
이 관계는 두 사람 간의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톰은 그 드래곤을 입양해 이름을 신비라고 지어주었고 신비아의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두 친구는 지치기 시작하자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방에 들어와 부르던 중 갑자기 정말 귀여운 검은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신비가 저항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을 들어올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드래곤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테시아는 이런 생물을 본 적이 드물어 계속 신비를 자신 쪽으로 유혹했습니다. 아톰은 친구에게 그렇게 사냥꾼의 눈빛으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애완동물을 스승에게 자랑하러 갔을 때 그는 이 드래곤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충격을 받으면 금방 죽을 것 같네요. 몬스터와의 동화가 알이 깨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톰은 드래곤이 전설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테니 신비를 단지 보기 드문 존재로 생각할 것입니다. 몬스터의 의지를 깨웠기 때문에 오늘의 훈련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는 마력의 핵과 몬스터의 핵을 동시에 훈련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몬스터 형태로 변신하여 메인이 큰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메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왕보르는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격받으면 죽을 것 같네요. 그의 몸속 몬스터는 검은 표범으로 바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정점에 달했고 고급 마법으로 소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모든 움직임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의 단점은 엄청난 체력을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기본적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메이는 자신의 몸속 몬스터의 의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슴의 강한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스승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은 하루 쉬었고 두 친구는 외출하여 놀러 나갔습니다. 처음 만날 때처럼 페리스가 다시 찾아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번 주먹에 맞은 이후로 이 젊은이는 메인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톰은 그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페리스는 두 번째 도전을 했고 첫 번째처럼 한 대 맞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공주는 메인에게 그를 다시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악수하며 웃었고 그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페리스는 아톰과 놀고 싶어 했지만 이제서야 기회를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세 사람 모두 다른 왕국의 아이들과 교류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인 테시아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페리스가 그녀를 나약하다고 부르자 그녀는 그에게 한 대 쳐서 문제를 깨닫게 했습니다. 메이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공주에게 사람들을 그렇게 때리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시아는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곧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에게 혼났고 결국 울며 도망쳤습니다. 아기 드래곤은 아빠에게 뭔가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자 그는 반딧불이를 데리고 그녀의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숲으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아트는 납치범을 만나면 그냥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곳에서 친구가 되어주던 늑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바라보고 있던 테트는 졸리다가도 귀신이 두려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왕국에 대해 물었지만 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끝나가니 스승님과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구왕도 에랄리스 가문의 나침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다음에 올 때는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테시아에 관해서는 부모님도 슬퍼하셨습니다. 그 후 이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트는 테트가 자신을 배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으며 자신이 매우 외로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을 지나 나오고 미는 엘프 부족을 대표하는 세 사람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모님과